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세계 경제와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신개념 토크쇼 경제 브런치. 뇌색과 허당을 넘나드는 반전 매력 공대 여신 최정문과 스마트한 남자 KDI 김동영 연구원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먹거리를 쉽고 맛있게 조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모 있는 경제 지식들을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술과 경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브런치의 최정문입니다. 어려운 기술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KDI 김동영 전문 연구원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 브런치가 시즌2를 맞이했는데요. 지금 새 단장을 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제 옆자리가 바로 이렇게 김동영 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일러 씨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영 연구원님이 KDI의 대표 미남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셨는데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정문 씨를 마주만 보다가 이렇게 옆자리에서 보니까 더 이쁩니다. 너무 좋은 각오네요. 네, 어려운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연구원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짜잔! 이거는 장난감 아닌가요? 네, 바로 공구 장난감입니다. 네. 근데 이거 왜 가져오신 거죠? 굉장히 정밀하죠? 네. 저희 공대 뇌생녀여서 아마도 꽃보다 공구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긴 한데 첫 회부터 이렇게 저의 나사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제 이런 나사를 줘야 될것 장난감.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장난감이 바로 오늘 주제의 힌트입니다. 저 선물 주시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뭐예요 정말. 근데 공구면은 뭔가를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제조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시 공대 뇌생녀답네요. 오늘의 주제는 제조업의 혁명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저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오늘의 주제, 제조업의 똑똑한 혁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및 유통, 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정확히 무엇이며 현재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떡하지? 용씨 표정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신제품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정말 큰일이에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여기 방법이 있죠. ICT로 모든 설비와 공정, 장비가 연결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생산성을 높이면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어요. 우와, 저도 빨리 도입해야겠어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제조업의 똑똑한 혁명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영화 서로게이트나 아이로봇을 보면 인공지능 로봇들이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아직 영화에서만큼 그렇게 고도화된 공장들의 형태가 많이 있진 않지만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소비자는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지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품만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체감이 좀 덜 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제 에피타이저를 준비했습니다. 경제 에피타이저도 준비하셨어요? 네, 첫 MC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준비했죠. 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에피타이저는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경제 에피타이저, 스피드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란
정보화 자동화 기술 등을 조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정문 씨, 그 어떤 맞춤형 신발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취미로 가죽 공예를 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의 가방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디자인부터 해서 꼬박 일주일을 제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는데, 신발이면 내 발에도 딱 맞아야 되니까 더 정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보름에서 한 달쯤 걸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운동화를 기준으로 보면 맞춤형 운동화를 만드는 데는 대량 공장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10일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을 하면, 특히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에 정문 씨가 신발끈이나 굽, 밑창의 모양 이런 것들을 결정만 하면 결정하고 나서 5시간 만에 맞춤형 운동화가 생산이 됩니다. 5시간이요? 5시간이요. 그렇게 빨라요? 그러면 이거 5시간이면 아침에 내가 주문하면은 5시간 후에 만들어져서 저녁에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송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다음 날 점심 때는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자,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중요한 내용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특별히 또 교수님이 조금 더 반가운데요. 제가 산업공학과 출신이어서 교수님 수업을 학부 시절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분을 모셨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한 수 제대로 배워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 공장은 짧게 얘기하면 똑똑한 공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객 맞춤형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장을 얘기하고요. 네. 아주 가장 유연한 생산 자원인 사람을 활용을 합니다. 무인 자동화 공장이 절대 아니고요. 적정 자동화 공장으로 만들어서 높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유연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입니다. 네, 정말 똑똑한 공장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빼놓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독일은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혁신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1년 하이테크 전략의 핵심 과제 10가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독일이 이러한 새로운 전략들을 자꾸 고민을 했던 것은 중국이나 미국의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3D 프린터나 사물 인터넷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미국이나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의 강자로 추격을 해오는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늙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매우 높고요. 사람들을 많이 쓸 수가 없고, 게다가 일본 원전 사태 이후로 이 원전을 폐기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에너지도 매우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독일이 자신들의 제약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유연 생산 체계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독일에 도입된 게 제조업이 나름대로 더 생존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다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에서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그런 장점이 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을 때 뭐 이러한 장점이 있다.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하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경제적 가치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포브스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제조업 총 생산성의 7배까지 향상을 가능하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성, 즉 얼마나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13배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12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면은 뭐 매출도 늘어나고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 개념을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스마트 팩토리 처음 말씀하신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처음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독일이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잘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예, 뭐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독일 지멘스 회사의 암베르크에 있는 그 공장입니다. 그 공장의 경우에는 1979년에 설립된 공장인데 지금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당시 인원보다 지금 고용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한 40% 가까이 늘어 있고 매출액은 13배가 늘고 있고요. 예, 그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자동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분량은 거의 제로고 뭐 주문이 들어오면은 하루 안에 생산을 해가지고 바로 딜리버리가 가능한 그런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의 교본답네요. 혹시 독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의 스마트 팩토리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은 참 강한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부 주도로 움직이는 게 거의 없고요. 민간이 앞장서서 비영리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아까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민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특별한 차별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35%를 유럽이 점유하고 있고 또 29%를 아시아 태평양 국가 그리고 22%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느 한 나라만의 주도로 이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아까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못지않은 공장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기술도 정말 상당하네요. 그럼요. 네. 지난 2015년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포스코. 사물 인터넷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점검하면서 설비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졌고 포스프레임 도입 반년 만에 18% 수준이었던 불량률은 12%로 급감. 자동 역추적 기술 덕분에 업무 시간은 50% 이상 단축됐다고 합니다. 생산 효율성은 점점 올라가고 불량률은 점점 줄어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스마트 팩토리가 참 대단한 공장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발전 외에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정문 씨 리쇼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리쇼어링은 그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리쇼어링의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의 단계인 오프쇼어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발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전제할 경우에는 약 18개월 이후에 어떤 상품들이 유행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정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원자재를 대량 구매하고 창고에 쟁여둬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매 원자재를 보통은 베트남 등지로 보내게 되죠. 신발 같은 경우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비로소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량으로 쌓여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8개월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량 생산에 나서다 보니까 기업들은 재고 리스크가 있고요. 심지어는 잘못 예측을 하게 되면 그렇죠. 큰 아예 낭패를 보게 장사를 됩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이 많은 부분 상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근처에 공장을 두고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배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비용적인 문제들도 크게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리슈어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리슈어링을 한 기업이 실제로는 어디가 있나요?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 독일 브랜드인 그 아디다스 회사의 스피드 팩토리를 들 수가 있죠. 네. 예, 스피드 팩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주문형 제품을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적정 자동화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 부분을 해결해 드릴 부분이 있는 게 네. 모든 제품을 그 스피드 팩토리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고급 제품들 비싼, 그래서 당장 이게 독일로 모든 일자리가 가진 않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독일에서 신발 생산을 다시 시작한 거는 20년 동안에 없던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장 모든 게 돌아갈 순 없겠지만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첫 단추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산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리슈어링을 해서 국내에서 그런 생산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주도로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부에서도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을 가보면은, 이게 디지털 기술을 거의 안 쓰고 있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손으로 리포팅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는 그걸 디지털리 커넥티드 팩토리,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컴퓨터로 다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공장을 만들어줬더니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을 가진 중소 솔루션 기업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5천 곳이 넘는 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스마트 공장 추진단 단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은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출이 정체 내지는 거꾸로 가는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도와주고 나서는 매출이 다시 10%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30%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앞으로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국의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전 공장들을 연동시켜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지금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 통계상으로는 네.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있는 현실입니다. 17년에 약 5천 개의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면서 14년 대비 많은 양적인 성장들을 이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팩토리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남은 과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와 데이터로 인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발전들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다 마련이 되어 있겠죠? 그럼요. 이 일자리 사라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같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들입니다. 네. 조금 그 숫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우리가 BCG라고 불리죠. 이 컨설팅 그룹이 독일에서 23개 산업군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됐을 때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물론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무려 61만 개의 현장 인력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네. 엄청난 그 결과죠.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스마트 팩토리를 절반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꽤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네. 동일한 조건에서 무려 96만 개가 신규로 창출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60만 개가 줄어들고 90만 개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30만 개가 새롭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났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럼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를 보았더니 IT 관리 분야와 데이터 분석 파트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공정을 디지털화해서 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효율성 증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나라 상황으로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물 인터넷을 부착하는 디지털화 단계에서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심적인 문제들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해외 수입에 많은 부분 의존하게 된다면 인력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되고 새로운 신규 일자리의 창출은 해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모든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적정 자동화여서 오히려 실제로 고용하는 인원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은 조금 저희가 넣어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니요, 생각이 실제로 그 듭니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2016년까지 도와줬던 2,800개 기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한 기업당 평균 2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한 벌써. 5,600명 정도가 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또 도산한 기업도 있고 또 줄어든 기업도 있지만 분명히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전체 일자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제조업의 똑똑한 혁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자동으로 일하는 공장, 로봇이 일하는 공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박진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도현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책에서만 보던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저희랑 같이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주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스마트 공장 그러면은 그냥 무인 자동화 생각하시는데 적정 자동화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키우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복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제 아는 분들 만나서 반갑고. 네, 정말 오늘 분위기 너무 훈훈하고 좋네요. 자, 그럼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후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제조업의 똑똑한 혁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생산의 전체 과정에 IT를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데요. 최근 경제 악화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빠진 제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제조업체의 경우 한 공장에서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고 체계화된 데이터를 통해 생산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비 이상 사전 체크와 예방 점검이 가능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을 실현해 경쟁력도 갖출 수 있죠. 기울어가던 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네, 경제브런치 시즌2 첫 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서 다음 메뉴를 또 연구하러 가봐야겠죠? 그럴까요? 전국민 경제기술 뇌세김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브런치. 다음 시간에도 더 맛있는 메뉴로 선보이겠습니다. 맛있는 경제브런치.